지역에서 늘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런 에너지를 또 잘 받아서 오늘 얘기했던 대로 지방시대 합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진주에 좀 가까이 이해 안 들립니까? 잘안 들립니다. 이제 잘 들립니까? 네. 마이크를 가까이 하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 시작되는 날인데 사실은 추석 대목에 이런 거 하면 민폐입니다. 그렇죠? 다들 이제 바쁘신데 민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주로 여성분들입니다. 핑계 대고 그래서 연휴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이런저런 집안들 수사들이 많으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위원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말 힘들게 우리 민주당을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우리 위원장님들께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제 이 설명을 제가 경남에서 세 번째 하게 되는 건데 지난주에 LH에 가서 진주 시민들 상대로 한번 내로선적 전략이 뭐냐 이 설명을 한번 들었었고 어제 진주에서 우리 진주에 있는 서부 경남 지역의 당원들께 인사겸 한번 들었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어제 그 자리에 있던 분도 계시고 지난번 LH 때도 오셨던 분도 계시는데 이게 늘 보면 재방청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길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동안 제가 토지사 할 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뭐가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여기 이재명 대통령 가지고 있는 데 보면 국민협회 이재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재명 옆에 또 김경수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부가 지역을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잘 되고 계십니까? 지방선거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거에 나가서 의원이 되겠다, 시장 군수가 되겠다, 부주사가 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나가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네. 앞이 별로 이렇게 정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을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서 대표 일꾼을 만드는 게 지방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일꾼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선거 과정에서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저한테도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 제목이 이제 청년이 머무는 곳인데요.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급 3턱 얘기 들어보셨죠? 네. 말이 좀 어렵죠? 네.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면 되죠. 저것도 설명을 해나갈게요. 이거 그 수도권에 얼마나 사람들이 계속 몰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가운데 유일하게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거가 많았던 시절이 잠깐 있었습니다. 한 5, 6년.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도시를 만들고 혁신도시에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걸 마쳤을 때까지 딱 5, 6년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은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나와서 한 해 4만 5천 명이 수도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님은 혁신도시나 이런 게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정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는 혁신도시는 지금처럼 공공기관 몇 개 와 있는 이런 작은 신도시 하나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오는 걸로 지방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은 공공기관 말고 뭐가 함께 와야 될까요? 수도권에서 와야 될 게 뭐가 함께 와야 되겠습니까? 기업이 와야죠. 그래서
2007년에 노 대통령이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 대책에 보면 기업이 올 수 있는 온갖 대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기업이 오게 되면 공장 주변에 부동산 개발권까지 주는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에 정부가 바뀌면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폐기되는 정도가 아니라 혁신이라고 말 자체를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 6만 1,000명이 서울로 가고 40대 이상은 오히려 2만 1,000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너스 마이너스에서 4만 5천 명인데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데 지방 소멸의 핵심은 청년들이 빠져나가요. 그렇죠. 오히려 40대 이상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오는 인구가 지금은 이미 몇 년째, 5년째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울경에서 빠져나가는, 한 해 빠져나가는 청년이 34세 이하가 작년 한 해 17,000명 가까이. 이 문제를 들어놔두면 지방에 온갖 대책을 세워봐도 백약이 돼요. 청년들이 빠져나간 인구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벤처 투자가 수도권의 70% 이상이 다 수도권에 투자가 되는데 청년들한테 빠져나가는 청년들한테 왜 나가냐, 왜 수도권으로 가냐 물어봤더니 크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는 대학이죠. 근데 대학도 다시 생각해 보면 대학을 왜 수도권으로 가야 되죠? 대학을 졸업하고 또 좋은 일자리를 가야 돼요. 결국은 핵심은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거는 이게 핵심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일자리는 있는데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없어요. 여기 혹시 기업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업하는 분들은 사람 구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에서.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써야 돼요. 근데 청년들은 지역에 있으면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고. 그런데 어르신들 만나면 청년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그래, 뭐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일자리도, 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제조업 일자리도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대로 놔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은 집중과 과밀로 몸살을 앓고 지방은 소멸로 가고 있는 악순환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냥 부분은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사실은 이거 설명하는데도 한참을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앞부분은 이게 왜 필요한지는 짧게 설명을 하는 거, 뒤에 실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도권의 도로를 깔아놓은 게 비수도권 지역보다 한 2.5배 정도 많이 깔아놨습니다. 당연하겠죠. 뭐 전철부터 해서 온갖 대중교통망을 깔아놨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수도권에 한 해 동안에 길이 막혀가지고 길 막혀서 길거리에 버리는 돈이 작년 한 해 동안 21조 원입니다. 언제 잘 들립니까? 예, 21조에서 41조 원. 17년에 31조였다가 그 사이에 10조 원이 늘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년 넘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의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갈수록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전 국민의 50%를 넘어선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9년입니다. 2019년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수도권 몰려서 살기 시작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20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됐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핵심 도시부터 다 해봤는데 수도권 집중을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균형발전 정책을 새롭게 패러다임을 확실히 바꿔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캠프에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그 내용이 5급 3특입니다. 사실 5급 3특은 말이 어려워서 이제 저는 계속 메가시티로 하자고 주장하는데 지금은 5급 3특과 메가시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5급은 수도권 1급 체제로 좀 대한민국이 가고 있고 수도권만이라도 잘 살아서 대한민국을 끌고 가면 되는데 지금은 수도권조차도 가밀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수도권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분들이 수도권에 공장을 만들거나 창업을 하면 비수도권에서 공장을 만들거나 창업할 때보다 비용이 몇 배 더 드는지 아십니까? 대략 3배에서 4배 더. 땅값 비싸고 사무실 비용 비싸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유지 비용이나 인건비가 비수도권에 비해서 4배 가까이. 그래도 수도권으로 가야 돼요. 기업, 특히 첨단 기업들은 수도권이 아니면 사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SK 하이닉스가 구미가지를 용인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SK 하이닉스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왜 용인을 선택했냐고 물어봤을 때 하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미에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놔도 반도체 공장 하나 지으면 10,000명을 고용하는데 우리가 SK 하이닉스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장 하나 지으면 팹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공장. 팹 하나 지으면 10,000명 고용합니다. 그 중에 석박사가 5,000명이다. 연구개발하는 석박사가 5,000명인데 반도체 분야 석박사를 지방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구미가 땅값이 싸고 하니까 기업가들 구미로 공장을 만들어도 직원들이 뽑아도 다 다른 기업으로 다 가버립니다. 있는 직원도 빠져나갑니다. 구미도 안 오는데 이제 경남은 그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으로 이렇게 기업들도 몰리고 많이 몰리는 이유가 결국은 수도권에 대학도 몰려있고 인재가 수도권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좋은 인재를 뽑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권역,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수도권 같은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시도를 해보니까 맨날 해봐도 안 돼요. 경남에 있을 때도 우리 도 단위로 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는 수도권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른 이 수도권 지역도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 힘을 합해서 하나의 권역으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 수도권 지역도 한번 권역으로 묶어서 해보자.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도 단위로 안 되는 건 확인이 됐으니까 수도권처럼 묶어서 지역을 발전시켜보자.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충청, 광주, 전남, 부경, 대구, 경북 5개의 권역으로 묶어서 가보자. 그게 이제 수도권 1극에서 5개의 권역으로 5극을 만들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강원, 전북, 제주를 3개의 특별자치도로 특색 있게 발전시키자. 이게 이제 5극 3특입니다. 5극 3특이 이제 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가겠다는 건데 혹시 이게 우리만 하는 거 아니야? 외국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빨리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수도권 인구가 21%밖에 안 되는데 2006년부터 우리가 지금 하는 번역전 균형발전을 시작했고요. 프랑스는 2010년부터 아예 그냥 우리로서 시도를 통합을 해버렸어요. 22개를 13개로 통합시켜버리고 독일은 베를린에 7%밖에 안 사는데도 11개 번역으로 나눠서 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입니다. 이게 이제 베를린이고 지금 예를 들면 슈투트가르트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저 서남 쪽에 있는 프랑스 국경에 있는 요 지역입니다. 자, 수도권에서 가장 먼 지역에 있는 요 번역의 대중교통 노선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걸 보시면은 이 제일 남쪽에 있는 지방의 철도 노선도입니다. 전철과 철도 노선도고요. 잘 보시면 우리 수도권 노선도보다는 못하지만 거의 수도권에 가까운 철도 교통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럽이나 그 일본 여행 갔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차 빌려서 관광 다니십니까?
다 대중교통으로 다니잖아요. 지방에 나가도 대중교통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한국에 오는 해외 관광객들은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관광을 다닐 수 있을까요? KTX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KTX에서 내리면 그때부터 지방을 대중교통으로 관광하는 건 대한민국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 도쿄, 나고야, 오사카 변형도 이렇게 나눠졌고, 프랑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렇게 외국은 기본적으로 번역 단위로 지방이 대중교통으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번역을 가더라도 그 번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더라도 자기 번역 안에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이 자기가 지방에 살더라도 자기 도시에서만 일자리를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권역 내에 어느 도시에든 간에 가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요. 수도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청년이 수원에 사는 청년이 서울에 일자리를 구하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가능하죠. 광역버스부터해서 전철, 지하철로 환승하면서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서울, 수원하고 거리가 똑같은 부산, 창원은 젊은 친구들이 창원 친구가 부산에 일자리를 얻어서 자가용 없는 친구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걸 만들어주지 않으면, 수도권처럼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방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이제 요 예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번역별로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실제 그 번역 안에 있는 도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서 성공한 도시가 있냐, 성공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인 분들은 답변할 권리를 주지 않겠습니다. 이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기 조선소가 있고 이 조선소에 있는 크레인입니다. 예. 제주입니다. 제주. 또 다른 예. 예, 스웨덴 맞습니다. 스웨덴에 있는 마산과 자전거를 내줬습니다. 스웨덴의 제일 남쪽에 가면 말메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말메의 70년대, 80년대 모습. 이 말메라는 도시가 유럽 조선업의 그 메카 같은 곳이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울산이랑 거제 같은 곳이죠. 거기에 있던 크레인, 이게 이제 왜 마산하고 자매기를 내준다면 말메를 우리말로 옮기면 말 맞자에 매산자를 써서 마산 말메하고 자매기를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좀 저기 챗GPT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 조선소에 있던 요 크레인입니다. 이 크레인이 지금은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이 사진은 어딜까요? 울산 현대중공업. 여기 있던 크레인이 일로 옮겨왔습니다. 조선소가 망했어요. 말미에 조선소가 망했는데 그 도시를 다시 재개발하려고 해요. 다른 건 어떻게든 개발하기 위해서 뭐 부수고 하면 되는데 요 크레인은 이걸 부수려고 하는 게 해체하는 데만 해도 수십억이거든요. 그래서 말레시가 이걸 팔려고 내놨습니다. 80년대부터 내놨는데 안 팔려요. 2000년에 팔려요. 그 2000년에 이걸 산 곳이 울산 현대중공업 샀습니다. 얼마에 샀을까요? 1달러에. 1달러에 사서 울산까지 가져오는데 220억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이에 이게 많이 과장이 돼가지고 제가 지지난번 강연 때까지는 2천억이라고 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220억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여서 옮겨왔는데 지금 울산에서는 육상에서 배를 댈 때 쓰는 크레인을 잘 쓰고 있습니다. 말레 시민들의 이 크레인이 해체돼서 울산으로 실려 나갈 때 그 말레 시민들 대부분 조선소 직원들이거나 직원들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구두에 나와서 실려 나가는 크레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서 말미의 눈물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방금 제가 드렸던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말매가 70년대 조선업이 흥했을 때 인구가 27만이었어요. 근데 80년대 접어들면서 조선업이 망합니다. 왜 망했을까요? 어느 나라 때문에 망했을까요? 한국, 일본, 중국 때문에. 그래서 80년대 접어들어서 말매 인구가 22만까지 줄어요. 그랬던 말매가 90년대가 되면서 시장이 당선된 시장이 시민들하고 이대로는 우리 도시가 망할 것 같으니까 한번 살려보자. 그리고 1년 이상 시민들하고 조금이 토론해서 3개의 전략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이 여기 있는 말매 대학입니다. 말매 대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대학이 없이는 말매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도시로 다시 태어나기 어렵겠다라고 대학을 만들고 5개의 학부 전공을 5개를 만듭니다. IT, 디자인, 사회복지 이렇게 해서 첨단 산업과 사회 파트와 관련된 전공을 5개를 만듭니다. 98년에 세우거든요. 98년이면 얼마 안 됐죠. 이제 27년 됐는데 27년 된 대학의 학생이 지금 24,000명. 근데 학생이 24,000명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다음 이게 이제 말매 대학의 동영상, 홍보 동영상에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 대학은 매일 하루에 스타트업, 창업되는 기업이 8개씩 우리 대학에서 창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 말매 대학에 지금 가면은 매일같이 하루에 8개 이상의 창업 스타트업이 생기고 있다. 대학을 세울 때 말매시에서 그냥 대학만 세운 게 아니고요. 이 대학에다가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떤 아이디어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하고 창업과 관련된 각종 지원시설, 그 다음에 펀드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집어넣었습니다. 실제로 18년에 말매 대학이 만들어진 다음에 창업이 2, 3학년 학생들이 벌써 창업을 시작을 해요. 2000년이 되면은 말매 창업 기업들이 막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하루에 8개면 실리는 몇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의 뭐 3,000개 가까운 3,000개 이상의 창업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매시가 지금은 유럽에서 지식산업, 첨단산업의 메카가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 지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스웨덴 지도고 제일 아래쪽에 말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말매시인데 이 말매시의 바다 건너편이 덴마크 코펜하겐입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이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매시에서 이 다리를 만듭니다. 이 다리는 어디를 연결하는 다리일까요? 방금 그 바다 건너에 있던 코펜하겐을 연결합니다. 왜 코펜하겐하고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했을까? 이 다리가 유럽에서 제일 긴 다리입니다. 웨레슨 대교라고 하는데 코펜하겐은 인구가 140만 명, 말매는 20만이 조금 넘었고, 그다음 말매 주변의 도시들하고 합하면 코펜하겐 본역까지 다 합하면 340만 명 정도가 좀 넘습니다. 350만 명 가까이. 20만 도시로는 맨날 뭘 하려고 해도 대학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요 도시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대학을 만들어서 대학에 성공할 수 있었던 노인도 코펜하겐과 연결된 다리 때문에 실제 대학을 오는 학생들이 이 다리로 연결된 350만 번역에 이 지역 안에 있는 청년들이 다 말대로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확대하면서 도시를 번역으로 확대하면서 말매는 두 번째 성공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세 번째가 이 사진인데요. 뒤에 잘 보입니까? 아까 조선소 부지 보셨죠? 그 부지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청년들이 왔는데 학교를 다니려고 청년들이 왔는데 공부 끝나고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에 정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도시에 정착하려면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그다음
스마트 시티 등등해서 젊은 친구들이 이 도시에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고는 도시에 미래가 없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게 지금 말대의 모습. 가운데 있는 이 빌딩은 지금 말대의 랜드마크인데 여기 보면 창업 지원 시설부터 해서 도시의 주요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대학에 있으면 대학 마치고 창업을 하든 뭘 하든 살아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지방 도시들이 도시마다 다 이렇게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미하고 똑같은 또는 가장 비슷한 도시가 목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치도 잘 보면 서남쪽 바다 끝이었고 인구 규모도 비슷하고 거기도 조선소가 있고 그 조선소가 지금은 현재 3호 조선이 있어서 잘 나가긴 하지만 청년들은 그 조선소에 가서 일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소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고용을 해야 되고 30%까지 허용을 해줬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40%까지 늘려달라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이 된 이 지역에는 기업은 잘 돌아가는데 지역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제가 딱 그 모양이거든요. 지금 그제 하나조선, 삼성중공업은 지금 뭐 2028년까지 다 수주가 차 있어서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그걸 돌리려니까 인력이 모자라. 아무리 뽑아도 우리 국민들로서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쓰게 되고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외국인 투어 계속 늡니다. 40%까지 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는 여기 말대처럼 정착하는 노동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인들 와서 일하고 번 돈을 어떻게 합니까? 송금하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씁니다. 그래서 조선소는 호황인데 지역 경기는 옛날만큼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많아지니까 그에 따른 비용도 늘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생으로 고민이 많은데 농촌에 가면은 농사 짓는 것도 이제 외국인 없이는 농사를 못 짓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잠깐 들어왔다가 일하고 돈을 안 하고 이런 구조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대로 끌고 나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말대처럼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말대도 코펜하겐 덴마크에서 많은 사람들 올 거 아닙니까? 유럽에서 여러 외국인들 올 텐데 그리고 실제로 이민자들도 꽤 옵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지역의 경제도 돌아가고 지역민들하고 융합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지방에 있는 도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려면 말씀드렸던 대로 말려야 했던 것처럼 이제는 권역 단위로 가잖아. 따로따로 시군구가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그게 5급 삼특이고 5급 삼특이 이번 정부의 핵심 균형성장 전략입니다. 제가 사흘 전에 그러니까 9월 30일에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5급 삼특 권역별 메가시티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라고 해서 이번 정부가 추진해 나갈 균형성장 전략의 전체 틀거리가 담겨있는 설계도를 의결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드디어 이제 메가시티 전략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적인 균형성장 전략으로 채택이 됐다. 확정이 됐다. 지금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권역 단위로 뭘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뭐 묻는 건 알겠는데 핵심은 수도권처럼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야 돼요. 우울경도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야 돼요.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제권이 묶이려면 생활권이 하나로 통합이 돼야 돼요. 부산 따로, 울산 따로, 창원, 진주 따로 이렇게는 가기 어렵다. 이걸 추진할 수 있는 행정과 재정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돼요. 이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핵심은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을 때 우리가 추진했다가 좌초되지 않았습니까? 좌초된 제일 큰 원인은 메가시티로 묶어는 놨는데
있는데 묶어놓고 보니까 중앙정부가 이 메가시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그 당시에 정부로부터 지원책은 나름대로 묶어서 해놓긴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가지고 그 지역을 번역 단위로 확실히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온 시도지사들이 보니까 협의해야 되고 뭐 일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먹을 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해체시킨 건데 실제로 해체시켜놓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부울경은 부산 경남은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행정통합은 언제 될지 하세월입니다. 이건 뭐 부산 경남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전 충남도 마찬가지고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경북도 행정통합을 추진했는데 2019년에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합의까지 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면 여러 가지가 복잡해져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빨리 되면 정부도 지원하죠, 당연히. 빨리 추진하는. 근데 지금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부울경은 경제동맹으로 묶어놨습니다. 부울경 경제동맹은 협의체예요, 협의체. 부산, 울산, 경남이 우리가 한번 그러면 그 경제동맹을 통해서 뭘 그 협력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이 협의체에는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을 못합니다. 시도에 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협의체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협의체가 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도에 따로따로 돈을 줘요. 이렇게 해서는 권역별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부울경이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어봐라. 그게 이제 지방자치법에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데 새로운 특별단체를 하나 만들면 거기다가 예산을 지원해줄게. 근데 이게 이전처럼 찔끔찔끔이 아니고 이번에는 정말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권도 만들고 대중교통망을 중심으로 생활권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확실한 지원책을 그 연합체에다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달라. 이게 이번 정부에서 가장 달라진 사항 중에 지금 그렇게 하려면 법도 바꿔야 돼요. 그 정기국회 그 특별지자체 연합 메가시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울경에 경제권을 만들고 경제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얘기는 아까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산, 울산, 창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갈 만한 산업, 일자리는 어떤 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국가산단을 포함한 제조업 일자리 첫 번째로 이 제조업 일자리를 그래도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로 좀 바꿔줘야 되겠죠. 그걸 바꾸는 방법이 결국은 스마트 산단으로 한번 바꿨었고 실제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이 된 다음에 국가산단의 청년 고용이 늘었습니다. 여성 고용과 청년 고용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걸 늘어도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일자리가 많지가 않은 거죠. 지금은 AI를 통한 기존 제조업의 전환, 이 기존 제조업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시급하게 수준이 돼야 됩니다. 얼마 전에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울산에 SK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가 7조 원이 됩니다. 그 7조 원 중에 5조 5천억을 아마존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조 5천억을 SK가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최종 투자까지 가면 50조 투자 사업. AI 데이터 센터를 울산에 이제 부울경을 번역을 하는 건데 울산에다 짓는데 아마존이 왜 투자를 할까요? SK 담당자를 만났더니 아마존은 왜 들어옵니까? 물어봤더니 부울경 지역에 있는 제조업 공장들에서 스마트 공장들에서 나오고 있는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제조 데이터
공장에서 나오는 이 제조 데이터가 아마존 입장에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한국이 갖고 있는 최대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나 일본이나 중국도 제조업이 발전이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우울경에 스마트 공장 전환된 지도 꽤 됐고, 그 다음에 각 기업들이 그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나오는 제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려고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개별 기업 단위로는 AI 투자라고 하는 게 투자액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AI 투자 자체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기반이 있으니까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 제조 데이터가 아마존 입장에서는 AI 산업을 자기들이 발전시키는 데는 제조 분야는 한국만한 데가 없는 거죠. 한국 중에서도 우리경만한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조 데이터를 가지고 제조 AI 산업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이 제조 AI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의 일자리는 아마존이 청년들을 많이 고용할 일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존 자체가. 우리한테는 그럼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가? SK하고 지금 그 틀을 만들고 있는데요. SK가 아마존과 함께 데이터 센터 투자를 10조 원, 많게는 50조 원을 하는데 지역에는 그럼 뭐가 남는 거냐? 제조 AI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제조업을 전환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신기술을 통한 창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창업 기업들이 지금 창업할 수 있는 인재들이 수도권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사업을 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 센터 만들어지고 나면 그 사람들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갑니다. 이러면 이제 지역에는 데이터 센터 하나만 남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지역이 발전하기 어려워요. 비슷한 케이스가 창원 국가산단의 스마트 산단사. 이 창원 국가산단을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씩 지원을 하니까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산단 전체를 통으로 한번 스마트 산단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조단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원 국가산단이 스마트 산단으로는 성공적으로 전환을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매출이 국가산단 전체가 41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6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산단은 성공하고 기업도 성공했어요. 근데 지역에는 뭐가 남았지? 그때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할 때 기업 개별 공장들을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했냐 보면 수도권에 있는 스마트 공장 전환 솔루션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내려와서 사업들을 했어요. 그리고 공장을 다 전환하고 나서는 스마트 산단 사업이 끝나니까 서울로 다 올라가요. 그때 우리가 하나 놓쳤던 게 그 기업들이 지금만 와서 사업하고 돈 벌어먹고 가는 게 아니고 창원에 그 기업들이 내려오게 해야 돼요. 여기에 아예 뿌리를 내리게 했어야 그래야 창원 국가산단의 스마트 산단 사업과 동시에 창원이 전국에서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그런 배법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걸 실패한 거죠. 그걸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그 기업들도 창원에 와서 자기들이 기업을 몇 군데나 옮겼어요. 옮겨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그 얘기합니다. 사람 뽑기 어렵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사람 뽑아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원대학하고 LG전자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에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은 수도권만 계속 좋아지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겠다고 해서 LG전자와 창원대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벌였습니다. 이것도 좀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창원에
가전제품 공장이었습니다. 세계에서